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 속 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뉴스 기사를 먼저 시작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뭔가 미래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그랬던 일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두 정상이 포옹하고, 그리고 이거 USB를 건네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뒤로는 진전된 얘기가 없으니까 어떤 얘기가 됐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걱정하는 건 좋다 이거야. 걱정하는 건 좋지. 북한이랑 잘 지내면 좋으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휴전 국가고 종전이 안 됐으니까 언제든 북한이 공격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좀 우리는 좀 무뎌져 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좀 안보적으로 좀 위험한 데 아니냐, 여행하기 좀 위험한 곳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종전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우리 정확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국방비를 좀 줄여도 될 것이고, 그 줄여진 국방비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우선 평화 좋다 이거예요. 평화 좋아. 근데 이렇게 북한한테 퍼주고 잘해주고 해서 진전된 게 있었나요? 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앞에서는 이렇게 막 포옹하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였던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었나.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 같은 사람이잖아. 왜냐면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 다들 알겠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월드라고 하는 그 건설 관련된 일을 해서 호텔도 짓고, 예전에 나홀로 집에에서 그 뉴욕 프라자 호텔 거기 장면에 트럼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계산적이야. 어떤 발언을 할 때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해.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미친 개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다 조져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또 진짜 조져. 사업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뒤 흔드는 거예요. 뒤 흔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을 쓴 바가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 협상의 기술. 저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해. 상대방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해왔는가,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자기의 이득을 채워왔는가, 그런 내용의 그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 협상, 자기 비즈니스 협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겠지.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물론 윈윈하면 제일 좋아. 둘 다 이득 보면 좋지. 근데 내가 좀 더 이득을 봐야 그게 협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나한테 있어서. 여기서 보면 거래는 예술이다, 하얏트 호텔, 트럼프 타워, 카지노 사업한 이야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이득을 취해왔는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유익한데 사실 엄청나게 유익하진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정말 미친놈처럼 해야 돼. 정말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널 파멸시키겠다, 거의 이 정도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딜을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의 기술이야. 그럼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그리고 그 미 대통령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정말 미치광이야.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미쳤다, 대화가 너무 강경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포지션을 잘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남한은 미국과 우호 관계야. 근데 자기가 남한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요 트럼프가 자기를 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과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트럼프 시대에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하고도 약간 이제 화해 제스처, 평화의 이런 이벤트도 열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의 가오를 살려주는 거지. 가오를 살려주면서 자기가 이제 좀 더 그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좀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포옹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편하게, 안전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또 지금은 이제 이런 트럼프 시대가 아니라 바이든의 시대니까, 바이든은 좀 트럼프에 비해서는 좀 덜 강경하잖아. 덜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굳이 남한하고 잘 지낼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이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굳이 현직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지. 그거는 나중에 투표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렇게 나서서 선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이 코앞이고 이재명 문제가 있어서 이제 민주당 쪽에 그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이슈몰이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나라가 걱정돼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먼저 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 그 중에 가장 큰 건 전 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최저임금이 문제였느냐?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1만 원 공약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야, 이 최저임금이 지금 옛날에 뭐 얼마야? 6,470원인데 만 원이면 거의 50%가 올라야 되는 거야. 50%. 그럼 내 월급이 50%가 오른다는 거야. 2020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3년 안에 내 월급이 1.5배, 50%가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지지하지 않을까요? 3년에 50%가 오르려면 1년에 대략 한 15%가 올려야 되거든. 야, 1년에 15%씩 내 월급이 오른다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더니 다른 후보들, 특히나 이제 이 보수 쪽 후보들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슈를. 왜냐하면 야, 나는 만 원, 3년 안에 만 원 달성할 거임. 그랬는데 얘네가 아, 그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표를 포기하겠다는 거지.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 표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이 보수 쪽 사람들은 우리는 만 원은 달성할 건데 2020년에 달성을 해보겠다. 근데 속으로는 그러겠지. 야, 미친놈아, 그만해. 그 만 원 하면 다 망한다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게 일단은 질러놓고 보는 거야. 질러놓고 우리나라 선거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야, 2020년에 만 원을 달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2020년에 8,590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때 막 그 최저임금 정하는 자리에서 뭐 만 원을 맞추기로 했는데 왜 못 맞추냐? 이거 2.87%가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달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라를 친 거죠. 좌파특이잖아, 좌파특. 일단 저지르고 본다. 일단 구라를 치고 본다. 그 뒷수습은 나머지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달성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거든. 왜 은근슬쩍. 그러니까 아주 입만 열면 구라에 구라. 책임을 안 줘, 책임을. 좌파의 특징이에요. 일단 질러놓고 자기가 유리하게 일단 질러놓고 못하면 은근슬쩍 말을 안 꺼내. 그럼 없었던 일을 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못 넘었죠. 지금도 만 원이라는 이 최저임금은 약간 상징적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만 원 문턱에서 막았어. 근데 2025년이 되면 아마도 만 원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때 이제 민노총에서 최저임금 시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쯤에 야, 민노총마저도 달성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해갖고 민노총마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위를 건 거예요. 시위를 건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민노총이 민주당의 큰 지지 세력인데 걔네마저도 야, 이거 하기로 한 거 왜 안 해? 라고 했지만 사실 못 맞췄어. 맞추라고 시위를 했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안 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 민노총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시위 나올 시간에 대리운전을 뛰던지 뭐 배달 알바를 뛰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저 돈 더 달라고 시급 올려달라고 할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공약을 왜 올렸느냐? 그게 그 뒤에는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하성. 이 장하성이 뭐 했던 사람이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딴 분이에요. 이게 펜실베니아 대학이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최고 명문 대학 8개예요. 뭐 코넬,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프린스턴, 예일, 브라운, 하버드, 다트머스 이렇게 해서 이 8군데가 미국의 탑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박사를 따고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문재인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맡아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주창을 하셨죠. 되게 웃긴 게 이 장하성 말고 장하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하준. 이 장하준은 장하성의 사촌 동생이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예요. 그런데 이 장하준마저도 소득주도 성장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뭐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거고 재벌은 적이 아니다. 그리고 장하성에 대해서는 장하성과는 생각이 다르다 한 거죠.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물론 이제 대학 학부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정말 석학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맞지는 않는 거다라고 장하준이라는 사촌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제 이론에는 진영 논리가 없다.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장 교수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장하성 전 실장과 사촌지간이기도 하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는 장 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물러난 뒤에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끼리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최저임금을 오르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을 밖에서 쓰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경기가 선순환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니 처음엔 좋아. 처음 인상됐을 때는 긍정적 효과가 컸다. 시급 13달러 미만.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는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19달러 미만 일자리 수는 늘어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그만큼 고용을 덜 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감소했대. 근데 감소했는데 이게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워싱턴 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 시애틀의 세부 고용 지표를 분석했더니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린 뒤로 이 기준 아래였던 일자리 상당수에서 시급이 오르지 않았다. 아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전체 일자리도 줄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지네 하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가다가 쭉 떨어진 거야.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죠. 자영업자들이 일단 줘야 된다니까 줘. 일단 줘봐. 어떻게 되는지 봐. 타산이 안 맞게 되는 거죠.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점점 그 일자리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은 돈을 못 벌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은 9,620원, 이게 2023년 기준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높대요, 가장. 물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편이긴 하니까. 근데 대만은 뭐 7,160원이고 홍콩은 6,480원, 일본은 8,745원이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와 비교해도 한국이 높다. 이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한 9,200원 수준일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가 자원부국인 호주 정도인데 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수준이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유럽 여행 가면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 물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었어. 우리나라에서 뭐 된장찌개 요즘 비싸죠. 된장찌개 뭐 8,000원, 뭐 비싼 데는 10,000원도 하는데 그 된장찌개를 유럽 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에 절대 못 먹습니다. 그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최소 20,000원을 줘야 돼, 20,000원. 뭐 소주 같은 거야. 워낙에 외국에서 비싸게 받아먹는 아이템이니까 그렇다 치고 된장찌개가 우리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 근데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인건비가 높더라도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같은 된장찌개 한 그릇을 팔아도 이 돈을 남겨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여기 이런 나라보다는 좀 낮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를 팔더라도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더 힘들게 해야 되니까 이 9,620원이 요거에 비하면 낮지만 전체 물가를 생각하면 절대 낮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야?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까지 합쳐서 산출하면 11,544원이니까 대만의 1.6배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뭐 아직은 그 수준이 좀 소득 수준이 낮긴 하지만 대만의 TSMC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섬나라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 대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고소득자들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저도 이제 대만 여행을 가봤을 때 물가가 확실히 우리보다 싸긴 싼데 그렇다고 못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대만이. 근데 그 대만의 1.6배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탑이고 미국하고도 한번 다이다이 들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죠. 워낙에 앞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시급을 10,000원으로 공약을 했을까? 공약을 20,000원, 30,000원, 아니 50,000원으로 올리자고 하지 왜 10,000원으로 퉁을 쳤을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대한 낮게 유지하되 개인이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시급을 올려달랄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을 연마하면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떼쓰지 말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더 쉬운 방법 아닌가? 왜냐면 이거는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안 올려주면 땡인데 이거는 내가 능력이 좋아져서 나 나가. 나 니네랑 일 못해. 이 돈 받고 내가 일 못하지.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잠깐만 앉아봐. 내가 얼마를 주면 될까? 이렇게 협상할 여지가 있잖아. 근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그냥 떼쓰는 거야. 떼쓰는 거. 주도 성장은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 낙수 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대기업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써. 그럼 막 자영업자도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 이게 낙수 효과 이론이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밑에 사람들, 저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을 예전보다 많이 써. 그럼 돈을 많이 쓰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대기업도 매출이 늘고 한다. 그러니까 둘 다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낙수 효과는 그냥 물만 부으면 돼. 물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따라서 알아서 떨어지니까. 근데 분수는 어때요? 분수를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 전기가. 펌프를 가동해서 물에다 압력을 가해야 물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변호사한테 최저임금을 주고 채용을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들이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 봤나요? 못 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줄 것 같으면 사업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최저임금도 못 주면 장사 접어야지, 최저임금도 못 주면 사업 접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사업 접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사업 접으면 니네가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은 그나마 받고 있던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냥 길거리 나가는 거야, 길거리. 근데 이거를 뭐 사장이면 다냐, 사장하고 싶어서 뭐 했네, 뭐 이렇게 댓글 달고 의견 내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 못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단세법 머저리들. 알바 줄이고 결국 알아누웠다. 최저임금 못 버티고 끝내 폐업.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후폭풍으로 알바 난민 사상 최대. 1시간에서 14시간 초단기 근로 158만 명, 5년 새에 50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휴수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휴수당이라도 아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최저임금이 막 오르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한 100만 명이었대. 근데 지금은 158만 명이 된 거야. 그럼 고용질이 악화된 거지.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쪼개기 알바 급증, 청년들 저임 고통, 최저임금 시행령 후폭풍. 이건 이제 최저임금이 최초로 많이 올랐을 때 얘기인데, 임금이 되레 줄어드는 정책의 역설이래요. 초단시간,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려고 14시간씩 쪼개서 사람을 쓴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올려주세요. 올려줄게 하고 진짜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 일자리가 그냥 십창났다 이거지. 그리고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저는 이거였어요. 장하성한테 예전에 JTBC에서 인터뷰를 했어.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도 놀랐대. 나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것에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아니 정책실장이라며. 정책실장이 놀라면 어떡해.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할지는 나도 몰랐다. 좀 약간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됐어요.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14.3%면 되는데 16.4%씩 올라서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2020년에 만 원을 달성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8,590원에 끝이 난 거고, 이 장하성이 말했던 14.3%씩 하면 9,661원이 돼요. 그러니까 달성을 못해. 근데 16.4%씩 하니까 만 원 살짝 넘어. 내 생각은 이래. 야, 6,470원에서 하나, 둘, 셋. 3년 안에 만 원을 달성하려면 몇 프로씩 올라야 돼? 16.4%? 야, 16.4%씩 올려. 그래서 첫 해 아무 생각 없이 16.4%를 올린 거야. 내가 보니까 숫자 꼬라지를 보아하니 단순하게 16.4%씩 올려서 2020년에 만 원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나와서 14.3%면 되는데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돼. 계산이야. 이 사람이 이 계산 못 하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거기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많이 올리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 14.3만 올리려고 했는데 16.4는 나도 몰랐음.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이거 그냥 책임 회피 아니야? 책임 회피? 누가 봐도 16.4%씩 올려서 만 원 맞추려고 한 건데, 자기는 14.3씩 올리려고 했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올라. 만 원이 안 맞잖아. 자기도 몰랐다는 듯이 그냥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어 버린 거야. 난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가 말한 대로 하면 안 돼. 만 원이 안 돼. 맨 처음 이 상승률을 했더니 돼.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하고 만 원 맞추려고 한 거 아니야. 물론 이 16.4의 근거가 우리의 뭐 경제의 그런 체력이라던가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만 원 맞추려고 역으로 곱해본 거야. 야, 16.4%씩 올랐더니 만 원 맞춰지던데? 그러면 16.4%씩 해. 이게 무슨 정부 운영하는 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심도 깊은 그런 논의나 고찰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거라면 뭔가 근거가 있으면 그래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야 돼라고 사회적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합의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득이 될 건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냥 만 원을 맞추기 위한 숫자가 그냥 역으로 16.4가 나왔기 때문에 올린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높이 올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이 정부 운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의 사상을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테스트 베드라고 생각을 한 건가?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경제 관련된 전문가잖아요. 경제 관련 전문가. 근데 이 소주성을 싸질러 놓고 갑자기 중국으로 튀었어. 갑자기 중국 대사로 임명이 됐어. 이게 뭐야. 그래도 외교관이면 그 외교관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 경력이, 중국 관련된 경력이 런민대학교, 푸단대학교 등에서 교환 교수를 지냈고 중국 감독관리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거 전부 다 자기가 경제학 교수니까 경제 관련된 거를 뭐 거기서 교환교수를 했나 보죠. 그리고 증권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경제통이라고 문재인이 뽑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 대사관이던데 중국 대사가.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별다른 활동도 못해서 사실 뭐 중국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완전 뭐 봉쇄하고 하느라고 뭔가 교류가 전혀 없었잖아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에 중국 대사가 돼서 코로나를 맞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싸질러 놓고 중국에 가서 편하게 살다 오신 이 장하성 이제 전 정책실장이자 이제 지금도 전 중국 대사지만 전 외교관님.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아닌가. 책임은 네가, 사고는 내가 치고, 뒤처리는 잘 부탁해, 나는 잘 모르는 일이야 하고 튄 거죠. 그래서 교훈이 뭐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놈들 말은 듣지 말자.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최저임금 만 원을 맞추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근거는 없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만 원이 돼야 돼. 그리고 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16.4%씩 계속 올리면 됨. 이딴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놈들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방끈 길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다. 아니 누가 봐도
월급을 너무 올리면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나올 거잖아요. 감당 못하는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져. 일자리가 없으면 경기 침체가 될 수가 있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돈을 막 계속 찍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이게 자영업자들이 내가 돈이 없네. 돈을 찍어내야지. 이거 위조화폐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냥 개념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면 월급을 많이 쓸 것이다. 월급을 많이 쓰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돈을 그냥 무한대로 찍어내면 되지. 그래서 지금 무한대로 찍어낸 결과가 요즘 어떻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자율을 좀 덜 올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막 5%가 넘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닫는 거지. 소비를 닫아야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박사, 경제학 박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뛴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그 이상한 거 맞아. 야 돈을 뿌리면 우리가 다 잘 쓸 수 있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 베네수엘라는 좀 어떻게 됐지? 베네수엘라는 화폐가 똥이 돼서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요즘 화폐 가치가 똥이 돼가지고 월급 받는 날이 소비한 날이라잖아요. 월급 받고 나면 지금 안 쓰면 내일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어. 오늘 빵 하나를 10,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내일은 11,000원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사야죠. 오늘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계속 소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소비가 막 몰리잖아. 그럼 또 어떻게 돼? 11,000원에 팔아도 되는 빵을 12,000원, 3,000원에 팔아도 팔린단 말이야. 그럼 물가가 더 오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좌파가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의 실제 사례가 아르헨티나를 보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좌파 놈들의 분배 이야기는 표장사를 위한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자. 아니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 잘 사냐고. 잘 못 살잖아. 최저임금 오른다고 생활이 나아지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 화폐 가치는 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뭐 문재인 정권 시작 전에 최저임금과 그리고 목표치 10,000원의 그 차이를 보면 1.5배라고 했잖아. 내가 100만 원을 벌다가 150을 벌었어. 근데 짜장면이 8,000원에서 12,000원이 됐어.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돈을 더 벌었는데 짜장면도 1.5배가 됐어. 그럼 그게 뭐야? 그냥 돈만 쓰기 어려워지고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만 더 많이 나가잖아. 세금만 더 많이 나가서 내가 실제로 손해지는 돈 더 적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한번 생각해서 걸러들어야 돼요. 걸러.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그럴싸하잖아. 돈을 많이 벌면은 소비를 많이 해서 그 경기가 더 활성화된다는 게. 그럼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와.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값이 똥값이 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건지 그냥 말을 안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유토피아는 없다. 자기가 노력해서 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게 맞지 남한테 기대서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오늘 문재인 정권에서 나왔던 가장 큰 실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앞으로 또 뭐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자식들의 그런 논란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